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은행 점포는 없고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거래를 하는 인터넷 은행이 우리나라에는 두 곳 있습니다. 지금은 K뱅크, 카카오뱅크 이렇게 두 곳이 영업 중인데 9월부터는 한 곳이 더 늘어납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몇몇 나라에 한해서 해외여행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갈 수 있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여행업계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의 포장지에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적혀 있죠. 그런데 식약처가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라는 걸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은 뭐고 혹시 또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딱 20분 투자로 경제 뉴스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에셋플러스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세 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해외여행 보내준답니다. 네. 네,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더군요, 이 정책을. 네. 이름이 왜 그래요? 트래블 버블? 네. 거품 꼈어요. 은행 버블, 은행이 아니라 좀 여행 버블이네요. 네. 트래블은 우리말로 여행, 버블은 비눗방울. 특정 국가끼리 비눗방울로 감싸듯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한 후에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받고 출발일 기준으로 최소 4일 전에 PCR 검사 받아서 음성 나오고 여행 국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검사하고 거기서도 음성 나오면 자가격리를 안 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PCR 검사를 2번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PCR 검사가 그 코에다 이거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행 가기 힘들어요. 네. 네.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방역 좀 잘한다고 손꼽히는 국가들에 한해서 실시가 되는데 서로. 네. 예. 대만,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괌, 사이판을 논의 중이라고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아직 예. 협정이 체결된 건 아닌데 현재로서는 싱가포르와 가장 먼저 협약을 체결할 것 같고요. 싱가포르와 홍콩은 현재 개시 시점 검토 중이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상호간에 4월에 시행했다가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여행 가고 싶어서 만 달이나 했는데 과연 싱가포르이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딱 거기만 갈 수 있으면 정말 거기만 갈 텐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싱가포르하고 협정이 체결됐다고 치고 네. 제가 오늘 백신을 맞으면 네. 다음 달에 여행 갈 수 있는 겁니까? 혼자서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개인 여행은 안 됩니다. 정부가 빗장 풀겠다는 건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단체 패키지에 한해서인데 왜요? 여행사 단체 여행이 아무래도 이동 동선이 파악이 좀 되고 통제나 관리가 개인 여행에 비해서는 수월하다는 이유입니다. 여행사 단체 패키지면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여행사가 단체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정부한테 심사를 먼저 받아야 돼요. 언제 출발할 거고 어디서 묵을 거고 방역 수칙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심사받고 통과된 상품만 여행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계획표 그렇게 짜고 밖에 나가면 통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제 물어봤는데 국토부 쪽에 예. 국토부나 문체부 혹은 관광공사 직원들이 동행하면서 체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하시려고 그래 왜? 아니면 이제 현지 인력을 활용하든지 그 부분은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뭘가 걱정인 거죠? 구체적으로 감염 안 된 분들이 나가서 네. 돌아다니는 건데 그 나라는 그리고 감염 안 된 나라라고 우리가 판정한 거고 네. 뭐가 걱정돼서 동선을 꼭 짜고 꼭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그렇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여행하는 게 개인 여행으로 다 풀어지는 것보다는 여행사들이 한동안 어려우니까 이거 좀 도와주려고는 정책적인 배려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느낌은 아무튼 감염이 이제 여행했을 때 일어났을 경우에 정책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 관광객이 또 감염을 퍼뜨렸다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열어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렇긴 한데 단계인 것 같아요. 자유여행을 가나 단체 여행을 가나 사실 동선 비슷하고 하는 일 비슷하죠. 뭐 감염되려고 하면 뭐 거기선 조용히 방 안에만 있겠습니까? 단체 여행 가도 오히려 단체 여행을 가면 더 많이 돌아다니죠. 그렇습니다. 기동성도 생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업계나 관광업계가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로를 찾아주고는 싶은데 개인 여행보다는 그래도 좀 단체 패키지로 가는 게 그나마 좀 모양새가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나오긴 해요. 단체는 몇 명 이상의 단체입니까? 통상 20명 이상을 단체 여행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비행기 한두 대 띄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대당 150명에서 200명 정도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최대 400명까지만 여행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가 항공기 이용 안 되고요. 오로지 국적기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백신 맞는 것보다 더 어렵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400명이면 네. 그리고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예.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만 접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한국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싱가포르 갈 때 이걸 싱가포르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 부분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될 수도 있죠. 거기서 허가를 안 했으면. 그게 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백신은 같은 백신 아니에요? 나라들마다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러니까 이 백신은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이 백신은 허용 안 해주는 게 있거든요. 백신 취급 안 하는 따라서. 백신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이거에 대한 승인을 FDA가 좀 미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령인 괌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괌도 지금 그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아마 최근에 뉴스에 좀 나왔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이 되고 그 나라에서 승인 이거는 부작용 여부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있는 줄로 알았더니 아예 효능 없다고 간주해서 효능 안 해주는 승인을 안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과학적인 그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도 한국으로 여행 올 수 있는 거죠. 서로. 그렇죠. 백신 접종했다면. 그런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약간 좀 논란인데요. 접종 이력을 어떻게 증명할지를 놓고 지금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예. 각 국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정부도 이 부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행사에서 일단 하도록 하게 하고 2차적으로 네. 공항에서 하게 하고 만약에 이제 개인이 진짜 위조나 뭐 해가지고 속였을 경우에 개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싱가포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 몇몇 언론에서 예방접종 확인 책임을 여행사에게 물리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건 오보입니다. 여행사에게 책임 물리겠다고 하는 건 여행 기간 중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이럴 땐 예. 여행사에게 책임 물리겠다는 겁니다. 엄격한 여행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꽤 엄격한. 기울련. 여행사 직원분께 혼나는 경험. 네. 색다른 여행이 될 수도 있겠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도 단체로만 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단체 여행에 한해서만 허가합니다. 예. 비용이 많이 비쌀 것 같은데 저는 400명만 일주일에 갈 수 있다면 네. 이건 뭐 정말 여행사 살려주는 정책 패키지인데요. 네, 그래서 어제 여행사 두 곳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아직 상품을 준비 중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 쪽으로부터 뭔가 협조 공문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예. 어제 자기들도 보도 보고 부랴부랴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화해서 죄송한데 좀 7월 중순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견적 나오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되냐 예. 계산을 해서 주셨어요. 3박 5일 기준으로 1인당 25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박 5일 기준으로 어디 가는 게요? 싱가포르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게 2018년 7월 달에 가격을 보니까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였거든요. 두 배군요. 네, 정말 쌌던 초저가 패키지들 있죠. 가가지고 쇼핑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예. 것만 50에서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런 거 아닌 여행인 경우에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하던 게 250이다. 그렇습니다. 7월 하순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행기도 오르고 호텔도 오르니까 300만 원 이상은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 게 두 곳의 공통된 견적이었습니다. 야. 그 선착순 400명만 일주일에 갈 수 있으니 네. 이걸 뭐 추첨으로 뽑는 것도 아닐 거고 네. 일단 가격을 많이 올려놔야 또 이 가격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400명 뽑기가 쉬울 텐데. 네. 근데 아무튼, 어제 여행업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올리게 되면 또 사람들이 올까 이런 걱정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네. 지금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안 되고 백신 접종이 안 되니까요. 일주일에 400명 모으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만 여행 간다고 해도 불안함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예. 기껏 상품 개발해서 정부 승인 받는다고 해도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다는 게 두 곳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오히려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오히려 예. 올해는 좀 여전히 힘들 것 같고 내년 봄 정도로 생각하고 상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처럼 사이즈가 큰 곳들은 네.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어제 제가 전화드린 데는 중소형 여행업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상품 개발에 대한 그 니즈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발을 해도 아마 비행기표 배정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400개면 있죠. 뭐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 개인 행동 허가 안 되거든요. 이 여행은. 예.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 가면 저녁에는 자유 시간 주어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 일들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통제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걱정도 있다고 합니다. 통제를 하나 안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납득이 안 되고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아무튼 인류가 처음 닥친 여행이 해외 여행이 시작된 이후에 아마 인류가 처음 마주하는 숙제라서 네.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토스뱅크가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이죠? 그렇습니다. 국내 3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정례위원회를 열어서 토스뱅크의 은행가 본인가를 의결을 했습니다. 예. 지난 2월 초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고요. 카카오뱅크랑 K뱅크가 허가된 지 4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 4년 한 반 만에 새로운 3호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스뱅크는 준비 기간을 거치면 한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토스 앱이라는 걸 사용하는 이용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미 그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이걸 대상으로 한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정부가 이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거 하겠다고 해야 이제 인가도 받고 했겠죠. 이게 정부가 도장 안 찍어주면 안 되는 게 이제 인터넷 허가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인터넷 은행 업종에 대해서 경쟁을 좀 치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져다가 이 돈을 활용해서 또 다른 그 이익을 내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 은행업은 라이센스업이라 그래서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업이었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은행이 4년 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몇십 년 동안 은행 자체가 허가가 안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두 개의 인터넷 은행, 그러니까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출범을 했고 어느 정도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여기에 또 다른 경쟁자를 추가하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추가로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를 출범시킬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중신용자 대출 쪽이 좀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딱히 그렇게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경쟁자를 넣어서 이 시장을 좀 자극하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번에 토스뱅크 허가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업계에서 보면 토스뱅크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되면 일단은 토스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토스 증권이라는 이제 증권업 허가를 받고 나서 2달 만에 300만 명 넘게 계좌를 개설을 시켰거든요. 예. 이때도 마케팅을 한 게 증권 계좌를 열면 주식 하나를 무작위로 공짜로 준다였습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 주식일지 5만 원짜리 주식일지는 네. 우리도 몰라요. 국내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그냥 공짜로 한 주씩 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계좌 개설 수는 늘었는데 이게 그럼 과연 그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토스증권의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 행위를 보게 되면 아마도 9월에 은행이 출범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간 2천만 명이라는 가입자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중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래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의 신용도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좋은 서비스 그리고 금리를 경쟁력 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심인데 지금 대출 규모는 1억 원까지도 중신용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토스에서 네, 다른 인터넷 은행들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에 중신용자들에게 많은 금액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건 소비자에게는 나쁜 점은 아닌데 다만 은행업이라는 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펼쳤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대출 회수 안 되면. 네. 더군다나 이 인터넷 은행의 자본금 규모가 출범 자체에서는 2,500억 규모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어쨌든 경쟁의 과실이 소비자들에게 갈 테니까 당분간은. 네. 예. 김현우 소장님? 네. 왜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뭐 이상했나요? 예. 식품의 네. 유통기한 적는 거 대신에 소비기한이라는 걸 쓴답니다. 네.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우리 개념에 있는 유통기한이 조금 길어지는 걸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비기한, 유통기한 정의부터 보자면 예.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최대 기한이고요. 소비기한이라는 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둘 다 권장되는 저장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를 의미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 냉동만두의 소비기한은 유통기간보다 25일 정도 깁니다. 근데 우유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50일이 깁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는 그 소비기한이 더 기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유통기한보다. 유통기한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자, 요거 정하는 방법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예. 자, 식품은 먹을 수는 있지만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고요. 부패가 시작돼서 아예 먹을 수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유통기한은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주 신선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유통기한. 예, 그걸 10이라고 놓는다면 지금은 6에서 7 정도 되는 시점을 유통기한으로 잡습니다. 즉 10일 정도부터는 이게 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약간 좀 이상해지는데. 그렇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도. 예. 그러나 맛이 좀 달라진다. 그러면 그때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한 6일에서 7일 정도를 지금 현재 유통기한을 더 잡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예. 매우 엄격하고 예민하게 잡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유통기한은. 네. 예. 반면 소비기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부패가 일어나는 시점까지를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지나가면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탈이 나는. 예. 그러나 그런데 그 전에는 맛은 뭐 어떨지 몰라도 맛은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문제 없으실 그쵸. 것 같아요. 이거 기름 냄새 나는데 조금 오래된 냄새 나는데 해도 먹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라면이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그 제조한 지 한두 달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이상 지나면 약간 그 기름이 산패되면서 향이 좀 달라지죠. 맞습니다. 물론 끓이면 아무 문제는 아무 문제 없죠. 없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이게 상하기 시작하고 곰팡이도 피겠죠. 예. 그때까지 시점을 소비기한으로 두고 물론 여기에서도 안전계수를 둬서 한 7에서 8까지 정도를 예. 소비기한으로 둘 건데 결국은 뭐냐면 품질은 오래 유지되지만 한번 맛이 이상해지면 곧 이 부패가 시작되는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네. 냉동만두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한 9개월 동안 보관하는데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맛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한다. 먹을 수는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부패 시점에 임박하는 식품들이 이렇게 소비기한이 좀 짧을 수 있고 우유는 사실 품질은 금방 떨어지지만 미생물이 발생하고 먹는 데까지 지장 없는 기간이 좀 더 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유는 그러면 제조한 지 50일 지나도 지금 보통 소비기한 안쪽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50일 예. 물론 이거는 개봉하지 않고 냉장고에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개봉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바로 가급적 빨리 드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건 뭡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은 없어져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뭐 대신 쓴다라는 건데 이 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점차 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도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뭐 EU,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표시제 자체가 예. 과도한 식품 폐기를 불러온다 그래서 아예 그 표시제가 없고요. 대신 이제 소비기한을 표시를 하는데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이 소비기한을 표시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품질 변화 속도가 빠른 것들은 5일 이내에 소비해야 된다 해서 우리의 유통기한 개념에 소비기한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 예. 그리고 품질 변화가 좀 더딘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소비기한의 개념인 뭐 상미기한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맛이 일정하게 아직은 안 변했다. 네. 그런 기한이군요.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업계 측면과 이게 소비자 측면이 있는데요. 예. 업계 측면에서는 일단 제품의 이 변질이 됐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럴 것 같아요. 50일 동안 우유는 괜찮긴 한데 이 50일 동안 이 우유가 정말 이 냉장고에서 잘 보관된 우유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지금의 유통기한 구조로서는 이건 다 제조업체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길어지다 보면 이 저장 관리하는 유통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제조업체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순환이 느려지고 재고가 쌓이게 될 것이다. 재고가 굉장히 많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면 지금 즉각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폐기잖아요. 아예 예. 못 쓰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재고가 쌓여가지고 순환이 좀 느려질 수 있다.
그러면 우유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겁니까? 빨리빨리 버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안 만드는 게 좋은 거? 둘 다 안 만들 수가 안타까울 것 없죠. 같은데. 젖소는 일정 양을 계속 생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낙농가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군요. 네, 그럴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우유는 나오는데 네. 소비자들은 안 먹고. 예, 그 소비량이 늘지는 않잖아요. 지금에서 그렇겠죠. 늘지는 않을 텐데 사실상 그동안 버리는 양 때문에 전체 소비량이 많았던 건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예.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먹는 데는 이상은 없지만 덜 신선한 제품을 먹게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유통기한을 변질의 척도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딱 지나가면 못 먹는다. 집에서 냉장고에 우유를 딱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일단 찜찜하고 먹으면 배가 아플 것 같고 이런 인식 자체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좀 엄격하게 시행을 했거든요. 1985년에 도입이 됐는데 예. 이건 하루라도 지나면 전량 폐기해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것도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르죠. 네, 저는 유통기한 좀 지났어도 저도 잘 먹습니다. 잘 먹는 스타일인데 그거 먹고 있으면 약간 동물처럼 바라보더군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걸 가족들이.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못 배운 사람 취급받고 그런 적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또 국제사회 표기 불일치로 인해서 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네. 큰 타이틀을 걸고 있다. 사실은 괜찮은 거였는데 굳이 그동안 버렸던 거 그냥 먹읍시다 하는 건데 예.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김치영 큐레이터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